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도 마크 쿨란스키의 대구라는 책으로 대구 이야기 2편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크 쿨란스키는 무수히 많은 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인데요.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바스크인들의 비밀 황금 어장 뉴펀들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양동이로 그냥 막 퍼올려도 대구가 한가득 잡힌다고요. 그렇다면 뉴펀들랜드에는 왜 그렇게 대구가 많을까요? 뉴펀들랜드 앞바다에는 뱅크라고 불리는 대륙붕의 얕은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뱅크가 존재하는데요. 전부 통틀어서 그랜드 뱅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류와 난류가 뒤섞이는 것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 플랑크톤이 많으니까 얘네들을 먹는 크릴 새우가 많아지게 되고, 크릴이 많으니까 크릴을 먹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물고기들을 먹는 거의 최종 포식자에 가까운 대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양동이로 퍼올릴 수 있을 만큼 대구가 많았다는 얘기가 절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 그랜드 뱅크스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 미국 영토로도 대구 어장은 이어집니다. 여기에 이 갈고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 지도는 앞서 있던 지도에서 그 튀어나온 갈고리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요. 매사추세츠 앞바다에 있는 케이프 코드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대구의 고어지입니다. 이곳은 미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인데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항해했던 청교도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플리머스라는 그 청교도들의 정착지입니다. 아주 고생하다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죠. 1550년에 이르면 유럽에서 먹는 생선의 모든 생선의 60%가 대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20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대구의 최대 소비지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었는데요. 특히 스페인이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구는 엄청 돈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해군을 중시하는 영국에게 있어서는요, 대구는 중요한 전략 물자였다고 합니다. 말린 대구가 해군의 식량과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펀들랜드산 대구의 교역은 엄격하게 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죠. 결국 영국도 16세기 말에 대구 무역의 규제를 풀게 되는데, 여기서 뜻밖의 진정한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그건 영국이 아니라 바로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인 뉴 잉글랜드였습니다. 유럽인들은 보통 봄에 동풍을 타고 뉴펀들랜드로 와서 여름에 대구를 최대한 많이 잡고, 바다가 얼기 전인 가을에 편서풍을 타고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뉴펀들랜드는 황량한 암석투성이 해안이었지만 바위가 크고 널찍해서 잡은 대구를 그 위에다가 펼쳐놓고 말리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 어장은 뉴펀들랜드와 그보다 더 남쪽인 뉴 잉글랜드 앞바다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크게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쿨란스키에 따르면 이 두 지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뉴펀들랜드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춥고 황량하고 경작지가 별로 없습니다. 식물의 성장기도 매우 짧고요. 그래서 농업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슬란드보다 못한 환경이라고 하네요. 이에 반해서 뉴 잉글랜드는 겨울에도 따뜻하고 성장기가 길고 경작지도 있어서 농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대구가 알을 낳기 위해서 육지 가까운 곳으로 찾아와서 고기잡이도 더욱 수월했고요. 이 위의 사진은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 항구의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 사진은 뉴 잉글랜드의 버몬트주 마을의 사진입니다. 차이가 확실하죠. 모든 면에서 뉴 잉글랜드는 정착하기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족이 딸린 식민지 개척민들이 이주해 와서 번창하는 아메리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무역하기도 좋았습니다. 유럽과 서인도 제도와 가까웠고, 이것들로 엄청난 대구를 수출했습니다.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스턴과 같은 중심도시가 건설되었어요. 더 비옥한 땅을 찾아서 서쪽으로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 잉글랜드가 번영하니까 북쪽의 뉴펀들랜드는 사실상 어업 전진기지와 같은 일종의 변경으로 점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뉴 잉글랜드는 활력이 넘치고 자유무역 자본주의로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1768년에 보스턴항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은 오늘날의 보스턴시의 전경입니다.
대구 덕분에 뉴 잉글랜드는 점차 외딴 식민지의 헐벗은 촌락에서 어엿한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인도 제도와의 교역이 중요했는데요. 17세기의 서인도 제도는 사탕수수 지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끝없이 펼쳐진 열대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6시간씩 노동하면서 설탕을 만들었습니다. 사탕수수를 자르고 압착기에 넣어서 짜내고 엄청 큰 솥단지에 불을 피워서 당미를 졸였어요. 흑인 노예들은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마멸되어 갔습니다. 이 마멸이라는 단어를 역사책에서 처음 봤을 때 와, 소름 끼치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갈아 넣었다고 하죠. 서인도 제도에는 농작물의 경작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설탕이 곧 돈이었고 식량을 재배하려면 그만큼 사탕수수 재배 공간을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노예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소금을 보급해야 했죠. 뉴잉글랜드는 이 지옥에 식량을 공급하는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염장한 대구를 수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삼각 무역이 성립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서인도 제도에 노예를 공급하고 서인도 제도는 당미를 뉴잉글랜드에 공급하고 뉴잉글랜드는 당미를 럼주로 만들어서 다시 아프리카에 술을 공급하고 서인도 제도에는 염장한 대구를 식량으로 공급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한 존 스미스는 포카혼타스의 연인으로 디즈니 만화에서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 대구잡이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640년이 되면 매사추세츠 식민지는 세계 시장에 연간 30만 마리의 대구를 수출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대구가 미국 경제의 기초를 닦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영국은 경쟁자인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항해조례라고 하는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이었습니다. 무역을 하려면 영제국의 배로만 운송을 해야 했고 주요 상품의 수출과 수입도 영국을 거쳐야 한다는 규제였습니다. 점점 교역량이 커져가는 이 식민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법이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생산하는 대구는 그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영국 시장이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대구를 전부 영국으로 갖고 와서 영국 배로 다른 곳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너무 많았어요. 식민지인들은 그런 규제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 식민지는 럼주 산업을 일으켰는데요. 이 럼주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당미를 공급하기에도 영제국의 서인도 제도 식민지는 너무 작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제국은 뉴 잉글랜드의 경제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었던 거죠.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 본국이 없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나라나 다름없었습니다. 영국과 식민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이제 영국은 식민지가 독립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식민지를 좀 쪼아야겠다 생각해서 1733년에 당밀법을 제정했습니다. 식민지가 영제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하는 이 당밀에 관세를 때려버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국은 계속 식민지에 인지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을 부과하려고 했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식민지인들은 영국의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가 없으므로 과세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식민지 세금을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별것 아닌 수입품들에만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홍차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차에 부과된 세금과 영국산 차가 완전 증오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1773년 급진파들에 의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위장한 이 미국인들이 영국산 차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고 있죠. 영국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스턴 항을 폐쇄해버리자 결국 미국 독립전쟁으로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구는 인류에게 고단백 식단을 제공해주면서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물고기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고성능 엔진의 저인망 그물을 가진 어선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남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트롤선이라고 하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거물을 벌려가지고 밑바닥에서 물고기를 쓸어 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사람 키만한 큰 대구가 더 이상 잡히지 않게 되었고 어획량도 확 줄었습니다. 확실히 인간의 남획이 어획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북해에서 대구가 잘 안 잡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대구 개체수가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느라 영국의 어선들을 모조리 징발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회복은 잠시뿐 북해 어장은 곧 다시 고갈 상태로 갔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아이슬란드 어장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영국 어선들이 이 자기네 앞바다인 북해에서 대구가 고갈되자 아이슬란드 앞바다까지 가서 대구를 싹쓸이 해갔어요. 영국 놈들은 엔진이 달린 저인망 트롤선으로 우리 아이슬란드 바다를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어부들은 옛날 방식으로 고기를 잡고 있다. 이래서 되겠냐.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외국의 트롤선을 다 쫓아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트롤선을 도입할 것이냐. 결국 아이슬란드도 트롤선으로 대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대구 어업이 곧 국가의 생존이었기 때문에 어장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대구 전쟁이라고 하죠.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한 건 아니지만 해군이 동원되고 발포도 있고 꽤나 살벌했다고 합니다. 결국 영국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해상 충돌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재앙의 차례는 뉴펀들랜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이곳의 대구도 어찌나 심각하게 고갈되었던지 캐나다 정부는 1990년대에 대서양 대구 어장을 모두 폐쇄해버렸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요. 1950년대 이후에 엄청난 남획이 이루어지다가 어장이 완전히 붕괴해버렸죠. 생물학적으로는 대구가 생존하고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멸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스크인들의 비밀 어장, 존 캐벗이 양동이로 퍼담을 수 있을 만큼 물고기가 많다고 했던 그 황금 어장에서 500년 만에 어부들이 다 잡아버린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이 어장이 폐쇄될 때 그 지역의 어부들과 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연안에서 채굴되는 석유가 대구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명태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은 국산 명태가 없다고 하잖아요. 노가리는 명태 새끼가 아니다, 뭐 이런 궤변이나 늘어놓으면서 명태 씨를 완전히 말려버렸죠. 대구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자연은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많은 것을 선사하지만 인간의 탐욕에 비하면 그건 역시 무한하지 않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두 편의 영상으로 마크 쿨란스키의 대구라는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